자기가 설계한 집을 스스로 부순다고? 캐나다 몬트리올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계 건축가 장 피에르가 30년 살던 빅토리아 저택을 매물로 내놓자 아내는 충격에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고 퀘벡 건축가 협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동료들은 배신자라며 손가락질했죠. 그의 목적지는 한인타운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그를 비난하던 건축가 5명이 똑같이 저택을 팔기 시작했고 맥길 대학교 공학부가 그의 집 바닥을 연구하러 왔습니다. 영하 40도 몬트리올 한파를 이긴 비밀, 150년 전통을 버리게 만든 3000년 한국 기술의 충격적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피에르 라포르트입니다. 몬트리올에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55세 건축가예요. 퀘벡 건축가 협회에서 30년 넘게 활동했고 프랑스계 캐나다인으로서 유럽 건축 전통을 고수해왔습니다. 10년 전 서울 국제 건축 심포지엄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당시 서울은 현대적이면서도 독특한 에너지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국 건축가들의 열정도 인상적이었죠. 그때 만난 김민준 씨와는 이후로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웨스트마운트에 150년 된 빅토리아 저택에서 살고 있어요. 붉은 벽돌과 뾰족한 지붕이 특징인 이 집을 20년 전 직접 리모델링했습니다. 아내 이자벨은 프랑스 문학 교수이고 아들 앙투아는 맥길 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참나무 바닥이 발바닥을 얼렸어요. 몬트리올 1월의 기온은 영하 28도였습니다. 서둘러 두툼한 슬리퍼를 신었지만 이미 발목까지 냉기가 스며들었죠. 거실로 내려가니 천장의 통풍구에서 뜨거운 바람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희 집은 포스트 에어 히팅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천장에 달린 통풍구로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 방식이죠. 온도 조절기는 19도로 설정돼 있었지만 열은 전부 위로만 올라갔습니다. 얼굴과 머리는 답답할 정도로 뜨겁지만 발목 아래로는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어요. 높이 4m가 넘는 빅토리아 저택의 천장은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난방에는 치명적입니다. 뜨거운 공기는 천장 근처에 모여 있고 바닥은 마치 지하실처럼 차가웠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옛날 방식의 라디에이터도 있었지만 이것도 공기만 데울 뿐이었죠. 겨울철 난방비는 매달 $700를 넘었습니다. 에너지는 천장으로 날아가고 제 발은 얼어붙는 아이러니였어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타일 바닥은 더욱 차가웠어요. 두 겹 양말을 신고도 5분만 서 있으면 발바닥이 시렸습니다. 이자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겨울이면 실내에서도 부츠를 신고 다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찌르는 듯한 느낌에 잠시 멈춰서야 했죠. 20년 전부터 시작된 관절염이 해마다 악화되고 있었어요. 특히 겨울철엔 더 심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무릎과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몸을 풀기까지 20분은 걸렸습니다. 의사는 관절염이라고 진단했지만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고 했어요. 진통제를 먹고 무리하지 말고 따뜻하게 지내라는 조언뿐이었습니다. 따뜻하게 지내라니 이 집에서 어떡해요?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 김민준 씨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진행 중인 협업 프로젝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몬트리올 스타일의 주상복합 건물을 서울에 설계하는 일이었죠. 그는 2월 중에 서울로 와서 2달간 함께 작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겨울에 장기 출장이라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프로젝트였고 서울이라는 도시도 다시 보고 싶었어요. 일정을 확인해보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건축가 로베르와 함께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30년 지기 친구이자 같은 퀘벡 건축가 협회 회원이었죠. 그도 저처럼 오래된 저택에 살았고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로베르가 제 걸음걸이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릎이 또 안 좋아진 것 같다고요. 저는 겨울만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매년 겨울마다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하지만 신발을 벗는 순간 익숙한 냉기가 발을 맞이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적응되지 않는 느낌이었죠. 이자벨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김민준 씨의 서울 프로젝트 제안을 이야기했어요. 이자벨은 찬성했습니다. 다만 건강만 잘 챙기고 오라고 당부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지만 발끝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난방을 가동하고 있는데도 침실 바닥에서 냉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자세를 여러 번 바꿔야 했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건축가로서 30년을 살았지만 정작 제 집은 제대로 따뜻하지 않았어요. 온도계는 19도를 가리키지만 제 몸은 영하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월이 되면 서울로 갈 겁니다. 그곳의 겨울은 어떨까요? 2월 중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저를 맞이했어요. 강남 오피스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숙소를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강남의 30층 건물 22층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도어락을 열며 말했어요. 신발을 벗으셔야 해요. 저는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발바닥에 전해지는 온기에 멈춰섰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전기장판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죠. 이게 뭡니까? 온돌이에요. 바닥 난방 시스템이죠. 한국 아파트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걸음마다 발바닥을 통해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30년 넘게 건축가로 살았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주저앉아 손으로 바닥을 짚어봤습니다. 마루 전체에서 온기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바닥 아래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어요. 보일러에서 데운 물이 순환하면서 바닥을 데우는 거죠. 한국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사용해온 난방 방식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요? 네, 고구려 시대부터 구들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했어요. 현대에 와서 온수 파이프로 발전했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건축가로서 충격이었어요. 바닥 전체를 데운다는 발상 자체가 신선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벽에 온도 조절기를 보여줬어요. 여기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보통 22도에서 24도가 적당하죠. 방마다 따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현재 23도로 설정돼 있었어요. 몬트리올에서 19도로도 답답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열이 바닥에서 올라오니 공기는 쾌적했죠. 김민준 씨가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지 않고 바닥에 그대로 앉았어요. 엉덩이를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편안했습니다. 침실 바닥도 따뜻했어요. 화장실 타일도 마찬가지였죠. 집 전체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몬트리올에서는 전기장판과 두꺼운 이불이 필수였지만 여기서는 얇은 이불 하나면 충분했어요. 발끝이 따뜻했고 무릎도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무릎이 뻣뻣하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내딛는 순간 따뜻한 바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평소보다 덜한 것 같았어요. 착각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무릎 상태가 나아지는 걸 느꼈어요. 20분씩 걸리던 스트레칭이 이제는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김민준 씨에게 물었어요. 온돌이 건강에도 좋습니까? 물론이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관절에도 좋아요. 특히 겨울철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무릎이 나아지고 있는 이유를요. 2주째가 됐을 때 확신했습니다. 온돌이 제 몸을 바꾸고 있다는 걸요. 20년간 저를 괴롭히던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건축가로서 생각했습니다. 왜 몬트리올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을까? 영하 30도 캐나다 겨울에 이것이야말로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그날 저녁 이자벨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온돌에 대해 설명했죠.
바닥이 따뜻하다는 것, 무릎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자벨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바닥 난방이 정말 효과가 있냐고 물었어요. 직접 경험해봐야 알 것 같아요. 제 안에서는 이미 확신이 자라고 있었어요. 만약 우리 가족이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떨까? 2달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서울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어요. 김민준 씨와 함께한 작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몬트리올 스타일을 한국에 맞게 재해석한 설계안이 완성됐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온돌 생각뿐이었어요. 2달간 따뜻한 바닥 위에서 생활하며 제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뻣뻣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죠. 마지막 날 저녁, 오피스텔 바닥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몬트리올로 돌아가야 해요. 다시 차가운 바닥으로 매일 아침 통증으로 시작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했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서울 생활이요. 좋았어요. 특히 온돌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엔 신기해하다가 나중엔 떠나기 싫어해요. 특히 캐나다처럼 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요. 김민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몬트리올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불안감이 커졌어요. 돌아가면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4월 초 몬트리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자벨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반가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월이라 난방은 꺼져 있었어요. 구두를 벗고 실내화를 신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바닥이 차갑다는 걸요. 아니, 정확히는 서울과 비교가 됐어요. 2달간 따뜻한 바닥에 익숙해진 제 발은 이제 몬트리올 바닥의 차가움을 더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거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높은 천장, 우아한 인테리어, 넓은 공간.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뭔가 텅 빈 것 같았어요. 여보, 피곤하죠? 쉬어요. 이자벨이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편안해야 할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익숙한 침대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발끝이 차가웠고 무릎이 다시 뻣뻣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었는데 여기서는 예전처럼 뒤척이게 됐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2달 만에 다시 느끼는 통증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차가운 참나무 바닥이 발을 얼렸어요. 서울의 따뜻한 아침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다시 심해졌어요. 서울에서 거의 사라졌던 통증이 돌아온 겁니다.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20분씩 해야 했고 저녁이면 무릎이 뻣뻣하게 굳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확신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변화는 착각이 아니었어요. 온돌이 정말로 제 몸을 바꿔놨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자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갔죠. 사무실에서 로베르를 만났습니다. 서울은 어땠어? 좋았어요. 특별한 경험을 했죠. 저는 온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닥 난방 시스템, 그로 인한 건강 개선, 모든 것을요. 로베르는 흥미로워했지만 회의적이었어요. 바닥 난방이라. 에너지 효율은 어때? 설치 비용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이자벨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해요.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 무릎 통증의 변화, 그리고 돌아온 후 다시 악화된 상태. 모든 걸 설명했어요. 이자벨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온도를 우리 집에 설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150년 된 집에요? 구조를 다 뜯어야 할 텐데요. 이자벨의 우려는 당연했습니다. 빅토리아 저택에 온도를 설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혼자 고민했습니다. 구조 변경, 비용, 시간. 모든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무릎 통증과 함께 일어나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돌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온돌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가면 어떨까? 몬트리올에도 한인타운이 있어요. 혹시 그곳에 한국식 아파트가 있지 않을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몬트리올 북쪽 한인타운 근처에 한국 건설사가 지은 콘도 단지가 있다는 걸요.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50년 된 웨스트마운트 저택을 떠나 한인타운 아파트로 간다. 건축가로서 프랑스계, 캐나다인으로서 상상도 못할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제 무릎은 명확한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먼저라고요. 주말 아침,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자벨과 앙투안이 식탁에 앉았어요. 두 사람 모두 제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한 듯 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 온돌의 효과, 그리고 돌아온 후 다시 악화된 무릎 상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앙투안이 물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싶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자벨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앙투안은 포크를 내려놓았죠. 뭐라고요? 이자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인타운 근처에 한국 건설사가 지은 콘도가 있어요. 온돌 시스템이 설치돼 있죠. 그곳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요? 이자벨이 소리쳤어요. 결혼 25년 만에 처음 보는 격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데요? 150년 된 빅토리아 저택이에요. 당신이 20년 전에 직접 리모델링한 집이고요. 우리가 30년을 산 집이라고요. 알아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에요. 웨스트마운트를 떠나서 한인타운 아파트로 간다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이자벨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역사이고 추억이고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웨스트마운트에 산다는 건 사회적 지위를 의미한다고도 했죠. 앙투안도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요? 맥길 대학교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가족이 한인타운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요? 앙투안. 친구들이 다 웨스트마운트나 베레어에 살아요. 갑자기 한인타운으로 이사 간다고 하면 다들 우리 집에 무슨 문제 생긴 줄 알 거예요. 두 사람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건강 문제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2달간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20년간 날 괴롭히던 통증이요. 하지만 여기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시작됐죠. 이게 우연일까요? 이자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요. 다른 치료법을 찾아봐요. 왜 꼭 이사를 가야 해요? 이미 다 해봤잖아요. 10년 넘게 병원 다녔고 온갖 치료 받아봤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온돌 위에서 2달 살았더니 나아졌어요. 그건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확실히 달랐어요. 식탁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앙투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느꼈어. 여기선 20분씩 스트레칭 해야 하지만 서울에선 5분이면 충분했어. 밤에도 편하게 잤고. 앙투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자벨이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어요. 시간을 줘요. 그녀는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로베르와 점심을 먹었어요. 저는 그에게 가족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미쳤어? 로베르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웨스트마운트를 떠나 30년을 산 집을, 그것도 한인타운 아파트로. 건강 때문이야. 건강은 다른 방법으로도 챙길 수 있어.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 다 해봤어. 로베르, 자네는 모르는 거야. 서울에서 뭘 경험했는지. 로베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피에르, 자네는 퀘벡 건축가협회 회원이야. 30년 경력의 건축가고. 우리 커뮤니티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이런 결정을 하면
그만두라고? 아니,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자네 평판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판보다 내 무릎이 더 중요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자벨은 저와 대화를 피했어요. 앙투안도 불편한 기색이었죠.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자벨이 말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 아파트를요. 정말 확인도 안 하고 결정할 순 없잖아요.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주말 우리 가족은 차를 타고 한인타운 근처로 향했습니다. 30분 거리였어요. 주변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웨스트마운트의 고급 주택가를 벗어나자 상업지구가 나타났어요. 한글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앙투안이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여기로 온다고요? 차 안의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곳 어딘가에 제 무릎을 치료할 수 있는 바닥이 있다는 걸요. 차는 한인타운 북쪽의 신규 개발 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예상과 달랐어요. 낡은 건물들 사이에 갑자기 현대적인 고층 타워가 나타났습니다. 유리와 철근으로 이루어진 30층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서 있었어요. 주변은 넓은 조경으로 꾸며져 있었고 입구에는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지하 주차장은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차량 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되며 게이트가 열렸죠. 서울에서 봤던 시스템과 똑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올라갔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현대적인 조명, 정장을 입은 직원이 인사를 건넸어요.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이자벨과 앙투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모델하우스 담당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여성이었어요.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로 건물을 소개했죠. 총 280세대, 스마트홈 시스템,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모든 세대의 온돌 설치. 18층 모델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한국식 이중문 시스템이 있다고요. 외부 현관문을 열면 작은 공간이 나오고 그 안에 또 다른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열과 방음에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죠. 내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신발을 벗으라고 안내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자벨과 앙투안은 처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망설이다가 신발을 벗었어요. 그 순간 이자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발을 디딘 순간 전해지는 온기에 그녀는 멈춰섰어요. 눈이 커지며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앙투안도 마찬가지였어요. 놀란 표정으로 발을 움직여보며 온기를 확인했죠. 직원이 온돌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바닥 아래 온수 파이프, 방마다 독립온도 조절, 에너지 효율 등. 저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이자벨과 앙투안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통창으로 몬트리올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웨스트마운트 저택의 정원 뷰보다 더 넓은 전망이었습니다. 이자벨이 창가로 다가가 밖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앙투안은 거실 바닥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어요. 걸음마다 온기를 느끼며 신기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손으로 바닥을 짚어봤어요. 서울에서 제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죠. 침실로 이동했습니다. 주침실도 넓었어요. 붙박이장이 한쪽 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욕실은 현대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자벨이 욕실 바닥에 발을 올려놓았어요. 타일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직원이 부대 시설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 2층 문이 열리자 실내 수영장이 나타났습니다. 25m 길이의 수영장, 최신 피트니스 기구들, 사우나와 찜질방. 웨스트마운트 저택에는 야외 수영장이 있었지만 여름에만 쓸 수 있었어요. 여기는 사계절 내내 이용 가능했죠. 앙투안이 피트니스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맥길 대학교 체육관보다 시설이 좋아 보였어요. 그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찜질방 입구에서 직원이 설명했어요. 한국 전통 건강 문화라고요. 온돌보다 더 높은 온도로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자벨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녀는 오래전부터 수족냉증으로 고생했거든요. 1시간 반 동안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어요. 이자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처음 경험하는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30년간 차가운 바닥에 익숙했는데 따뜻한 바닥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다고 했죠. 앙투안도 인정했습니다. 시설이 생각보다 좋았다고요. 친구들한테 부끄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이자벨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실제로 살아보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그 콘도에는 임시 체류 프로그램이 있다고 직원이 말했었거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 가족은 최소한의 짐을 챙겨 그 콘도로 향했어요. 18층 투룸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실제로 생활해보기로 했죠. 첫날 밤이었습니다. 이자벨은 침대에 누워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어요. 웨스트마운트 침실이 아닌 낯선 공간이었죠. 하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자벨이 말했어요. 잘 잤다고요. 평소보다 깊이 잤고 발이 따뜻했다고 했습니다. 앙투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침실 바닥이 따뜻해서 밤에 이불을 걷어차도 괜찮았다고 했죠. 사흘째 되던 날 이자벨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발이 덜 차갑다는 거예요. 평소엔 기상 후 1시간은 지나야 손발이 따뜻해졌는데 여기선 일어나자마자 괜찮았다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웨스트마운트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짐을 싸며 이자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더 편하다고요. 바닥이 따뜻한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앙투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를 타고 웨스트마운트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은 시간 문제라는 걸요. 웨스트마운트 저택으로 돌아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이자벨은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발끝이 차가웠고 익숙한 침실인데도 불편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당연했던 이 느낌이 이제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자벨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사를 하자고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차가운 바닥을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30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알았다고요. 집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편안함이라는 걸요. 앙투안도 동의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일주일간 경험해보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친구들 시선보다 가족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죠.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했어요. 제 건강 때문에 이렇게 큰 결정을 내려준다는 게요.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어요. 웨스트마운트의 베테랑 중개인이었죠. 그는 150년 된 빅토리아 저택이라면 금방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 수요가 높다고 덧붙였어요. 일주일 후 매물이 공개됐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장피에르 라포르트가 집을 판다더라. 웨스트마운트 사교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벨의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자벨은 설명했어요. 건강 때문이라고,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 간다고요. 하지만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퀘벡 건축가 협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협회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무실로 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죠. 다음 날 협회 사무실로 갔습니다. 회장과 주요 임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소문을 들었다고요. 웨스트마운트를 떠나 한인타운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협회 전체에 퍼졌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이라고 대답했어요. 건강상의 이유라고 설명했죠.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피에르 씨는 퀘벡 건축가 협회의 중요한 회원이라고요. 30년 경력에 존경받는 건축가라고 했어요. 이런 결정은 협회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제 건강보다 협회 이미지가 더 중요하냐고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했죠. 한번 떠나면 돌아오기 어렵다고 경고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로베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로베르가 말했어요. 협회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요. 장피에르가 이상해졌다고 한국에 다녀온 후 변했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사업이 어려워진 거 아니냐는 소문까지 퍼뜨린다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로베르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도 고민 중이라고요. 장피에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온돌에 대해 알아봤다고 했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 했죠. 하지만 주변 시선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저택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대부분 미국에서 온 부유한 바이어들이었습니다. 캐나다 로컬 바이어들은 거의 없었어요. 아마도 소문 때문이었겠죠. 한 달 만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뉴욕에서 온 금융인이었어요. 웨스트마운트의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며 흔쾌히 구매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이자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 산 집과의 이별이었죠.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인타운 콘도 구매 계약도 진행했습니다. 18층 투룸, 우리가 일주일간 머물렀던 그 유닛이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로 이사 오고 있다고 했어요. 이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30년치 짐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 오래된 가구들, 앙투안의 어린 시절 장난감들. 하나하나 정리하며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이자벨의 프랑스 문학책들, 재건축 자료들, 가족 사진들.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기증하거나 처분했어요. 새 집은 저택보다 작았으니까요. 이사 일주일 전 이웃들이 작별 인사를 왔습니다. 대부분 아쉬워했어요. 좋은 이웃이었다고 보고 싶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몇몇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고 직접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건강 때문이라고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제 무릎을 치료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사 전날 밤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가구는 다 나갔고 벽에는 액자가 걸려있던 자리만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바닥에 앉아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이자벨이 말했어요. 이 집에서 행복했다고요. 앙투안을 키웠고 수많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앙투안도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금은 기대된다고요. 새 집이 어떨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요. 이사한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하지만 몸은 편안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내딛는 순간 따뜻한 바닥이 저를 맞이했어요. 무릎은 가볍고 허리도 뻣뻣하지 않았습니다. 20분씩 스트레칭할 필요가 없었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자벨이 이미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맨발로 주방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웨스트마운트에서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발이 따뜻해서 좋다고요. 앙투안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웨스트마운트에서는 항상 소파에 앉았는데 여기서는 바닥이 더 편한가 봤습니다.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몸 상태를 점검했어요. 무릎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관절 가동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밤에는 깊이 잤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이자벨의 수족 냉증도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실내에서 두꺼운 양말을 신지 않았어요. 2주째 되던 날 사무실에서 로베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걸음걸이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확실히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요. 로베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도 한번 가볼 수 있냐고요. 그 콘도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로베르 부부가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로베르의 아내 마리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제가 처음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커지며 바닥을 내려다봤죠. 로베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축가로서 30년을 살았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그는 거실을 돌아다니며 바닥 구조를 상상해봤습니다. 온수 파이프가 어떻게 배치돼 있을지, 단열은 어떻게 처리했을지 궁금해했어요. 2시간 동안 머물다 간 로베르는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다른 입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한국계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계, 캐나다인, 중국계, 심지어 영국에서 이민 온 가족도 있었어요. 대부분 온돌 때문에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한 노인은 말했어요. 관절염으로 고생하다가 아들의 권유로 이사 왔다고요. 3개월 만에 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라고 덧붙였죠. 찜질방에서 만난 중년 여성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만성 요통으로 수술까지 고려했는데 여기 이사 온 후 통증이 사라졌다고요. 의사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 경험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요. 많은 사람들이 온도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로베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도 결정했다고 했어요. 웨스트마운트 집을 팔고 같은 건물로 이사 온다고요. 아내 마리가 강력하게 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류머티즘이 심해서 온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안심됐어요. 한 달 후 로베르 부부가 같은 건물 12층으로 이사 왔습니다. 퀘벡 건축가 협회 회원 2명이 웨스트마운트를 떠난 겁니다. 협회는 발칵 뒤집혔어요. 3개월째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맥길 대학교 공학부 교수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온돌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기후에서 에너지 효율과 건강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우리 집을 연구 대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교수는 감사하다며 센서와 측정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한 달간의 데이터 수집 후 교수가 결과를 가져왔어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일반 포스트에어 히팅보다 에너지 효율이 22% 높았어요. 실내 온도 분포도 균일했고 습도 조절도 우수했습니다. 무엇보다 거주자의 체온 유지에 탁월했다고 했어요.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싶다고요. 캐나다 건축학회에 제출할 거라고 했습니다. 4개월째 몬트리올의 주요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프레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웨스트마운트를 떠나 한인타운으로 이사한 건축가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락했어요. 기자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기자였어요. 그녀는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보였죠. 1시간 동안 인터뷰가 진행됐어요. 서울에서의 경험, 무릎 통증의 변화, 가족의 결정, 주변의 반응.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는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했어요. 건강을 되찾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는 로베르도 인터뷰했어요. 그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시선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일주일 후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면 톱 기사였어요. 프랑스계 건축가들이 발견한 3000년 한국 기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사진과 함께 온돌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실렸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칭찬했어요.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배울 점이 많다고 했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과장된 기사라고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웨스트마운트를 떠난 건 사업 실패 때문이 아니냐는 악플도 있었습니다. 퀘벡 건축가 협회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협회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한 달 동안 그 콘도 건물에 문의 전화가 쇄도했어요. 대부분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10가구가 추가로 입주했어요. 다른 한국 건설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몬트리올의 새로운 콘도 프로젝트를 계획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모두 온돌 시스템을 기본 사양으로 넣는다고 했습니다. 맥길 대학교 연구 결과도 발표됐어요. 캐나다 건축학회에서 주목했고 CBC 뉴스에서도 다뤘습니다. 온돌이 캐나다 겨울에 최적화된 난방 시스템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5개월째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몬트리올을 바라봤습니다. 발밑에 따뜻한 바닥, 편안한 무릎, 행복한 가족. 150년 된 저택을 떠난 건 두려운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건축가로서 30년을 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건축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어요. 몬트리올 기온은 영하 3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매일 아침 무릎 통증과 싸워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바닥이 저를 맞이했어요. 무릎은 가볍고 몸은 개운했습니다. 창밖은 영하 30도 폭설이었지만 집 안은 23도의 쾌적한 봄날 같았어요. 이자벨은 더 이상 실내에서 부츠를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녀의 수족 냉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0년간 차가웠던 손과 발이 이제는 항상 따뜻했어요. 앙투아는 맥길 대학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한인타운 아파트로 이사 왔다는 걸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요.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온 친구들은 모두 놀랐어요. 따뜻한 바닥에 감탄했고 전망 좋은 거실에 감동했습니다. 한 친구는 말했어요. 자기 집보다 훨씬 좋다고요. 부모님께 이 건물을 추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앙투아는 자신있게 친구들에게 온도를 설명했어요. 3000년 한국 전통 기술이라고 캐나다 겨울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말했죠.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건물 입주율은 95%를 넘어섰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50가구가 넘게 올라 있었어요. 로비에서 만나는 이웃들은 대부분 온돌 때문에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프랑스계, 영국계, 중국계, 아랍계까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70대 노인은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기 이사 온 후 수술이 필요 없어졌다고요. 의사도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찜질방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울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섬유근육통으로 10년간 고생했는데 온돌과 찜질방 덕분에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매일 약을 먹어야 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제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대안,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8개월째 퀘벡 건축가 협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협회 회장이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초대했어요. 회장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6개월 전 경고했던 그 사람이었죠. 그는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처음으로 온도를 경험했어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회장은 1시간 동안 집 안을 둘러봤어요. 바닥을 만져보고 온도 조절기를 확인하고 창밖 전망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요. 6개월 전 제 선택을 막으려 했던 게 실수였다고 인정했어요. 직접 경험해보니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어요. 협회 차원에서 온돌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다고요. 퀘벡의 극한 기후에 적합한 난방 방식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게 자문위원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10개월째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퀘벡 주정부 에너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 국장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로베르와 함께 주정부 청사로 갔어요. 국장은 말했습니다. 맥길 대학교 연구 결과를 검토했다고요. 온돌 시스템이 퀘벡의 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판단했다고 했어요. 특히 에너지 효율과 거주자, 건강 측면에서요. 주정부는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공주택 단지 3곳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고 2년간 효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요. 예산도 확보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정부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국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요. 기술 이전과 현지 인력 교육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퀘벡이 북미 최초로 온돌을 공공정책에 도입하는 지역이 될 거라고 했어요. 1년이 됐습니다. 몬트리올의 한국 건설사가 진행하는 콘도 프로젝트가 4곳으로 늘어났어요. 모두 온돌을 기본 사양으로 포함했습니다. 분양률은 90%를 넘었죠. 퀘벡 건축가협회는 온돌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건축가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연단에 섰습니다. 청중 속에는 6개월 전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건축의 본질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삶의 질이라고요. 150년 된 저택도 좋지만 주민의 건강을 지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온돌은 3000년 동안 한국인들이 혹독한 겨울을 견뎌온 지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퀘벡도 똑같이 추운 곳이라고요. 우리에게도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세미나 후 많은 건축가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신들도 온돌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온돌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CBC 전국 뉴스에서 특집 방송이 나갔습니다. 한국의 온돌, 캐나다 겨울을 정복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제 인터뷰와 함께 여러 입주민들의 증언이 방송됐습니다. 관절염이 나아진 노인, 천식이 사라진 아이, 에너지 비용이 줄어든 가정. 모두가 온돌의 효과를 증언했어요. 방송 후 전국적으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건설사들은 캐나다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자벨이 말했어요. 1년 전 이 결정을 내릴 때 두려웠다고요. 30년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한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앙투안도 말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 시선이 걱정됐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이 변화의 시작점이 됐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합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단순한 소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몬트리올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영하 30도의 추운 겨울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따뜻했습니다. 발밑의 온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죠. 몬트리올 곳곳에서 한국식 콘도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퀘벡 주정부는 공공주택의 온돌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건축가들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온돌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도시 전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3000년 한국의 지혜가 캐나다 겨울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건축가로서 30년을 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이제 몬트리올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몬트리올의 한 건축가가 보여준 용기 있는 선택이 도시 전체를 바꾼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전통의 지혜가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